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를 혼자 하드캐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가 만약에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게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될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가 될까요? 제가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아 예. 아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네. 제롬 파월이 우리가 기자들이 네. 좀 중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제롬 파월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거다. 아 네. 네, 계속 데이터 디펜던시를 네네네.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한다. 네. 뭐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피벗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2분기 GDP 연속 마이너스 나왔는데도 계속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올 4분기 내년 1분기 또 GDP가 네. 또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네네네. 오히려 선생님이 계속 뭐라 하는데 경기가 너무 좋을까 봐 저도 네네. 걱정이에요. 네네. 그런데 올 4분기랑 내년 1분기는 미국의 GDP가 글로벌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연준이 금리 더 못 올릴 건데? 아 네네. 그러면 95년도에 딱 금리 딱 멈추는 순간 95년부터 S&P 500 날아가고 네. 2005년, 2006년까지 금리 올렸다가 2006년에서 7년 리만 터지기 전까지 터지기 뭐 1년 전이지만 그것도 한 1년의 랠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딱 멈추는 순간 주식시장은 여기서 빵 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디서 멈추는지 그 데이터가 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그러니까 약간은 신화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고로 이제 200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200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1년도 1월 2일 날 긴급 금리 인하를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6.5였던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추게 되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췄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큰 폭으로 급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섰으니까. 그렇죠. 근데 되려 흘러내렸거든요. 네. 9.11 테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9.11 테러 이전에 맞아. 이미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주가가. 그렇죠. 그때는 S&P가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읽으면서 이제 네. 흘러내린 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오매불망 금리 인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보다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가 더 빠르면 네. 이게 과연 자산 시장에는 어떤 함의를 주게 될까? 일단 그렇죠. 그러면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더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기부서 풀었는데 100m 달리기, 이어 달리기 막 뛰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그널을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시그널을 봐야 되느냐. 저는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이번에 연준은 조금 시간을 두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에서 멈출지 4.5에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멈춘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네. 확실히 찍어 죽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발본 3번 한 다음에 네. 예, 그런 다음에 넘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확인 사살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보다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죽었어 이게 아니라 죽은 인플레이션한테 한번 사격을 한번 더 하고 그렇죠. 넘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걸 어떤 형태로도 선언을 하게 될 텐데 그 선언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네네네. 말씀드리면 그 닷컴 버블이 이제 깨졌을 때 네네. 2001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때가 주식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요 어깨부터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 금리 인상에 쫄지 말고 예. 그리고 첫 금리 인하에 주식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메모도 돼 있는데
90년도에 94년 5년도에 금리를 올렸다 네. 낮췄다 뭐 했을 때 보면 왜 금리를 낮추면 또 러시아 디폴트 나와서 금리 낮췄더니 또 나스닥이 또 빵 올라가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은 왜 그때는 그랬고 2001년도에는 왜 금리를 낮추는데도 주가는 빠졌을까? 그 차이가 저는 네. 우리는 이제 주식쟁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이라고.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99년, 2000년도에 나스닥의 PER은 얼마였을까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적자 투성이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그냥 날아간 거였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 있는 실적 안 나오는 성장주들 고점 대비 80% 빠졌잖아요. 네. 그때 나스닥이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거의 80% 빠지는 네. 기간 동안에 아마존이 마이너스 95% 나오고 네.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은 다 작살났었어요. 네네네. 금리를 낮춰도 네. 낮춰도 작살났었고 그래서 그 작살났던 게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 오 부장님 표현대로 하면 학생인데 네. 우리가 겁 없는 학생을 뭐라고 그러죠? 얘가 간이 부었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간이 부은 내가 주식시장이 거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간이 부었을 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정말 죽도록 얻어맞는 건데 90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막 겹치고 있었을 때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차분했을 때는 거품이 없을 때는 네. 금리를 낮춰주면 튀고 금리 조금만 올리면 또 조심하고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2001년 케이스를 보고 다른 케이스를 쭉 보면서 이번에 금리를 딱 멈추고 페드에 이제 그 피봇이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 금리를 낮추거나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린 네. 결론이 결국 밸류에이션이구나. 해서 지금 S&P 500 같은 기준이 그 10년 평균이 17.8배 정도 돼요. 네. PER이. 네. 17.8배다 보니까 이번에 3,600 정도까지 빠졌을 때 16배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4,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니까 다시 PER이 한 18배 돼요. 네. 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의 피벗 포인트에 왔어요. 예. 주식 시장에는 PER이 S&P 500이 24배까지 간 거는 저는 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왜냐하면 평균 PER이 17배인데 네. 24배까지 갔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준은 이미 주식 시장의 거품은 다 빠졌다.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지난번 6월 14일 날 10년물 국채금리가 3.478을 찍었을 때 네. 이제 S&P 500도 뭐 3,600 갔었듯이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자산 가격은 빠질 네, 수밖에 맞아요.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이 네. 페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다는데 도대체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5, 3.7 가버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도 계속 이 밸류에이션보다 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이 페드가 금리를 멈추는 시점은 어딘가 네네. 그걸 자꾸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저는 이 말을 뱉어놓은 게 어떤 사람도 똑같잖아요. 말을 뱉어놓은 네. 게 굉장히 본인을 올가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준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잭슨홀 가서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앙은행을 스스로 속박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3% 정도까지 올릴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전망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전망 틀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고. 네. 아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뭐 하는 약속이 틀리지 않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저는 일단은 연준이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잭슨홀에서 뱉었다는 거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왜냐하면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제 손바닥 뒤집듯 확 뒤집어낼 수 있을까? 네. 그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시장이 명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시장이 좀 많이 긴장하는 모습들을 좀 봐야 그 변화를 좀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2001년도는 전 이제 다시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도 2001년부터는 빠지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라는 게 들어서게 되고 그 경기 침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때려잡기 시작을 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연준이 이제 저는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성장은 빠르게 주저앉는데 예. 이 물가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이력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골이 난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력 현상이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예. 성장은 빠르게 주저앉는데 물가 내리는 속도가 늦으니까 물가는 높은 레벨에 있는데 성장은 낮은 레벨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네. 그럼 결국 이게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물가도 내려오게 될 테니까요. 이때가 연준이 아마 좀 많이 망설이게 되는 예전 같으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을 텐데 여기서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금리지만 네. 성장이 어느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리의 위력이 다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침체가 나타났었을 때 어쩌면 성장의 레벨이 지금보다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똑같은 금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지만 사실 올라간 효과가 생기는 거죠. 성장이 네. 내려오게 되면 그게 아마 이제 제 생각엔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만약 나타난다고 네. 가정을 했을 땐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네. 오 부장님한테 꼭 오늘 만나 뵈면 여쭙고 싶었던 게 우리 오 부장님이 금 네. 그다음에 환율 네. 이거 또 전문가시잖아요. 전혀 또 아닙니다. 책에다가 아주 자세히 전혀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틀렸는데요. 9월달에 FMC에서 저렇게 75나 할지도 몰랐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1,300원 이상 올라갈 줄 몰랐어요. 2001년 케이스가 그때도 이제 환율이 1,300원 네. 살짝 뚫긴 했었는데 그때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면 1,300원을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380원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네네. 왜 이 환율이 이렇게 왔고 과연 내년에는 좀 환율이 다시 뭐 달러 지수의 피벗 포인트는 한 93 정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달러를 좋아하는 가장 네. 큰 이유는 뭐 안전자산 선호가 있다 뭐 이것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 자신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한 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렸네요. 네, 그렇죠. 작년 8월부터 올렸으니까요. 작년 8월에 0.5부터 시작해서 지금 0.25씩 계속 올린 거거든요. 네. 미국은 올해 3월에 0에서 시작해서 팍 치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가계는 기본적으로 정부라든지 기업에 비해서 재무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빠른 금리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감히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네. 총재의 코멘트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보다 낮을 거고요. 그럼 미국은 독보적으로 빠른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네. 우리나라는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인데 다른 이머징 시장은 훨씬 힘들고요. 네. 두 번째는 유럽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라는 참 어려운 친구들을 데리고 있죠. 예. 여기서 그 금리 인상 속도 따라 마시긴 쉽진 않고요. 예. 일본은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참 어려운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금리의 인상 속도나 폭이나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네. 이런 걸 가정했을 때 성장이라든지 금리 측면에서 미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거든요. 작년 하반기장이 좀 독특했던 건 네. 연준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고민할까라는 얘기를 했던 게 작년 6월 FOMC였습니다. 네. 그때가 코스피의 고점이 나왔고요. 코스피의 고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머징 시장의 고점이 그때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네.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선진국은 날아갔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스토리라인이 나왔냐면 미국의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선진국,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 수 있는 선진국,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선진국이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이 빠져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끝에는 그 탑 오브 탑이 결국엔 빅테크가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빅테크가 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많은 돈이 계속 몰리면서 밀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풍선에 결국엔 튜브에서 바람 뺄 때 한쪽 누르면 한쪽 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바람이 빠질 거지만
한쪽을 너무 세게 누르니까 바람을 빼고 있음에도 한쪽이 빵빵해지는 예, 유독성의 힘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봤는데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구조에는 또 이제 미국 쪽으로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이나 일본도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 하나밖에 안 남는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라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어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그거를 대안으로서 받아줄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받아줄 곳으로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2001년도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300원 넘었던 환율이 원 달러가 2007년도에 900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스팀아웃이 피 하면서 이제 스팀아웃이 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그냥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이것도 있지만 미국의 성장이 지금의 금리 인상을 버텨낼 때 독보적이라는 것도 달러의 강세를 견인하는 큰 힘 중에 하나고 안전자산 선호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붙으면서 달러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러 강세가 뭐 피크아웃 친 거는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2003, 4, 5, 6, 7 요때는 이제 브릭스 특히나 그 브릭스 중에서도 이제 차이나가 성장을 견인을 했었기 때문에 성장을 보이는 쪽이 있으면 이 쏠렸던 달러가 빠져나오면서 성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그렇습니다. 빠지는 그런 흐름 속에 실제로 2007년도가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14.2%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중국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성장이 있는 곳으로 돈은 찾아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에 혹시 성장이 있는지 혹시 보이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지금 저희 고객분들이나 저희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달러 매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달러 있는데 박주문 이걸로 뭘 해야 되지?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내년 내후년에는 이쪽이 성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는 전 고민하기는 좀 제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요즘 좀 생각을 하는 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어떤 곳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어쩌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파고에서 가장 데미지를 덜 입은 곳 그리고 어쩌면 버블이 가장 없었던 곳, 그러니까 소외됐었던 곳이죠. 그런 데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던 곳들, 그러니까 매크로 보는 사람들도 매크로 지표를 거의 보지도 않았던 그런 국가들, 그런 쪽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뭐 세계 경제를 견인한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기회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오는데 물가 지수가 올라오는 폭이 조금 약한 국가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보면은 서구 지역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세가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안정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아시아 지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국가의 주가 밸류에이션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도 보면은 사실 이머징이 많이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모멘텀을 타지 못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가 만약에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게 어디론가 부스러지면서 이게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될 거잖아요. 혹부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한 번 정도는 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를 혼자 하드캐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정 적자가 높다는 건 미래의 걸 땡겨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부도 많이 끌어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돈을 푸는 것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에서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왔고 너무 미래의 걸 많이 땡겨오고 너무 다른 곳에 있는 걸 가져오고 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놓은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비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미래의 걸 더 땡겨올 수 있느냐? 저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통 미국이 보통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쌍둥이 적자가 늘어나거든요. 예. 재정 적자, 무역 예. 적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를 한번 옛날 80년대엔 일본을 털었고 2000년대에는 이제 이머징을 한번 흔들어놨고 예. 그런 것처럼 이 무역 적자고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어딘가의 타겟을 찾곤 합니다. 거기가 어디가 될까? 지금 저도 사실 그래서 아시아인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보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아 예. KOREA. 아 저는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변증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변증법이라는 게 결국엔 정반 합이면 네. 결국엔 컨플릭이 있다가 거기서 타협을 해서 뭔가 극적인 공조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블록화된다라는 하나의 컨플릭이 그렇죠. 생겨나고 그 부작용으로 성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폭발 네. 요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건 성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폭발을 걱정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이 일어나고 공조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그 공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교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역이 회복됐었을 때 수혜는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수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게 제가 봐도 그러니까 매크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걸 볼 필요가 없고 뭐 다른 나라 하도 많이 봐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는 2000년대에도 이머징으로의 교육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이런 쪽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업종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네.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새로운 성장에 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미래 업종 분석 뭐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네. 문외한이라서 그냥 하는 생각을 하는 애가 있구나 라고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운용 스타일이 탑다운이에요. 예. 대부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바텀업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을 그 투자를 할 때도 탑다운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은 게 결국은 이제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1년, 2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엄청난 차이나 스토리가 주식시장에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줬었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경기 침체를 너무 고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기회가 뭐가 있나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소외된 국가 뭐 이머징에서 혹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WTO 가입만큼이나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부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잖아요. 아까 IPEF부터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방 예산을 올리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로 나오기도 했지만 원래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성장을 했고 그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이 성장했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한국이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걸 기대를 할 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나라는 뭔가 보면 결국 한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방금 인사동으로 오면서 저는 이 우리 식사합시다 때문에 지금 1년 내내 지금 인사동 오고 있거든요. 오는데 확실히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외국인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물가는 올라가도 사람들이 억눌려져 있던 그런 여행에 대한 지금 이연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수혜를 보는 나라는 뭘까?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겠어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의 나라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고 시진핑 3연임이 이번 10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결정되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중국 인민들이 제가 이제 한번 그거 공부를 해봤어요. 왜 93년, 2003년 이럴 때마다 차이나 스토리가 생겼을까? 예.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왔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3연임 체제가 되면 인민들이 좀 행복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소비 모멘텀도 내년에 혹시나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한테 일어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도 굉장히 좀 비슷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좋다 이런 건 제가 워낙에 이제 일천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저도 굉장히 낙천적인 편이어서, 네. 그러니까 무언가의 어려움은 앞으로 좋아질 거를 위한 네. 교두보가 된다라고 항상 밑거름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전혀 힘들지 않으면서 미래에 너무 좋아지는 거라는 건 저는 그렇죠. 오히려 그 행복은 되게 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결국에 발본색원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제압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준이 바라보는 시계는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계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부장님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저는 큰 인사이트를 얻고 갑니다. 아, 별 말씀이요. 과거 우리가 뭐 95년도 얘기부터 쭉 했었잖아요. 네. 하면서 지금이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고 페드가 어떤 스탠스로 지금 이런 호키시한 발언들과 앞으로의 행보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해안을 얻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공격적인 페드의 금리 인상 행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의 솔루션을 찾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페드 전문가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님을 만나서 페드의 공격적인 행보와 그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